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8년 4월 27일 낮 1시 홍콩에 살고 있던 17살 소녀 왕자메이가 집을 나섰습니다. 알바 다녀올게요. 하지만 그날 소녀는 그 길로 연락이 두절된 채 사라지고 말았죠. 딸을 기다리던 부모는 이틀 뒤인 4월 29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왕자메이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경찰은 즉각 실종사건으로 분류를 했고 우선 신고한 가족들을 만나 어떻게 된 상황인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술을 듣던 경찰이 몇 가지 갸우뚱할 만한 부분이 있었어요. 청소년인 딸이 사라진 지 이틀이나 지나고서 신고를 했다. 그게 첫 번째였고 또 무엇보다 딸이 그날 알바를 갔다고 했는데 무슨 알바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말하길 딸이 이전부터 종종 친구 집 가서 자고 오는 일이 있어서 그러려니 했대요. 근데 사실 이틀이나 연락이 두절된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왜 어떤 알바를 하는지 몰랐느냐라고 묻자 부모님도 머뭇거리기만 합니다. 걔가 이 일 저 일 하면서 용돈벌이 해요. 그게 정확히 뭔진 모르고요. 좀 부모가 무심한 듯 하죠. 경찰은 일단 왕자메이의 마지막 행적, 그리고 어떤 알바를 했는지 그 조사가 필수적인데 이때 자택에 있던 딸의 컴퓨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혹시 어떤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서 서둘러 기록을 확인하는데 예상은 적중해요. 특히나 수상한 점이 왕자메이 계정으로 가입된 의문의 온라인 사이트 대화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곧 거기서 그녀가 어떤 알바를 했는지도 파악됐죠. 그건 바로 보상 데이트였습니다. 돈을 받고 성적 호의를 제공해주는 쉽게 말해서 성매매와 같은 맥락이에요. 하지만 데이트, 이 명칭이 주는 가벼운 어감 때문일까요? 생각보다 홍콩의 많은 여성들이 용돈벌이나 급전이 필요할 때 종종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보상 데이트가 10대들 사이에서 만연하게 유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거 원조교제 아니에요. 이걸 알선해주는 온라인 사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까다로운 절차나 조건 없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로필 사진 올리고 취향, 취미, 또 간단한 소개글만 올리면 끝이에요. 이거 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이성이 나타나면 딱 매칭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요. 왕자메이가 가입해 있던 사이트에서는 그녀가 킴이라는 가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워낙 가입 조건이 허술해서 원조 교제 알선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은 가족들에게도 알려졌죠. 그러자 부모님은 절대 우리 딸이 그럴 일 없다고 부정을 하는데 이에 반해 옆에 있던 친언니의 표정이 좀 달라집니다. 뭔가 눈치를 보면서 초조해해요. 결국 언니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여는데 제 동생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주 잠깐 그 일을 했었어요. 사실 왕자메이에게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 친아버지의 학대와 방임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그러다 3살이 되었을 무렵 엄마가 2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2005년에 홍콩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면서 다 같이 홍콩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이때 왕자메이의 나이가 14살입니다. 한창 사춘기가 올 시기였지만 다행히도 홍콩에 와서 빠르게 적응했어요. 새로 다닌 학교에서 친구 사귀고 또 성적도 우수하고 모범생으로 인정을 받았죠. 하지만 집에서만큼은 여전히 혼란이 계속됩니다. 특히나 의붓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경계를 하면서 부딪히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왕자메이는 집에서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성적도 그만큼 떨어졌고요. 한동안 왕자메이가 방황을 이어가는데 어느 날 언니에게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냅니다. 언니, 나 이제 학교 그만두고 돈 벌어서 엄마를 부양해야겠어. 이 가족의 형편이 그닥 좋지 않았어요. 홍콩은 특히 주거 환경이 열악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또 그에 비해 값은 엄청 비싸고요. 엄마는 청소부로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갔지만 넉넉한 삶은 결코 아닙니다.
이때 둘째 딸 왕자메이가 집에 좀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직접 돈을 벌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엄마는 펄펄 뛰면서 날 반대했죠. 그저 딸이 그냥 모범생으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기만을 바랬는데 현실은 차갑기만 합니다. 나가서 돈 벌겠다. 안 된다. 너는 공부만 해라. 왕자메이는 점점 이 부모님과의 의견 차이로 힘들어했고 방황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또래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보상 데이트의 존재를 알게 돼요. 이성과 데이트를 해주면 그냥 빠르게 돈을 번다는 점에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던 거예요. 결국 그녀는 암흑의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고 왕자메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27일에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자, 이제 경찰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그 채팅창에 주목해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한 남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죠. 그의 이름은 딩치타이. 24살의 젊은 나이였는데 피규어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동시에 그는 왕자메이의 마지막 모습을 본 유일한 목격자이기도 해요. 경찰이 그녀의 행적을 막 추궁하니까 딩치타이가 뭐라고 하냐면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 대해 털어놓는데 우선 사건 전날인 26일 날 딩치타이는 근처 클럽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엑시터시, 이 마약을 평소보다 많이 복용하게 돼요. 엑시터시는 항정신성 물질인데 마약이에요. 먹으면 중추신경계 흥분시키고 환각을 일으키죠. 그날 밤 딩치타이는 술에다 마약까지 취해서 해롱거렸고 다음날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접속해요. 그 문제의 사이트에. 프로필을 막 넘겨보던 중 왕자메이 사진에 꽂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부적절한 만남을 갖게 된 거죠. 근데 딩치타이가 이게 다래요. 자기는 그날 워낙 정신이 없어서 기억나는 게 이것뿐이라고 이렇게 찔끔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수상하죠. 그나마 진술을 듣고 경찰이 찾아낸 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진 그 숙박업소의 주소. 바로 두 사람이 묵었던 방을 수색했고 거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됩니다. 그 방에 있던 의자와 욕실 커튼에서 미세한 혈흔 자국이 있더라고요. 감식해본 결과 그 얼룩에서 왕자메이의 DNA가 검출됩니다. 이걸 정리하자면 남녀가 함께 있던 방에서 혈흔이 나왔고 그 혈흔의 주인은 지금 실종된 상황이에요. 딩치타이 즉각 참고인 신분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전환되었죠. 이 조사의 초반에서 딩치타이는 정말 뻔뻔했습니다. 술과 약물 때문에 정말 기억나는 게 없대요. 막 책상을 치면서 답답해 하더라고요. 마치 자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요. 근데 숙소에서 왕자매의 혈흔이 나왔다? 이걸 듣자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날 두 사람이 방에서 함께 들어갔고 또 거기서 약물까지 했는데 다음 날에 일어나 보니 돌연 그녀가 사망해 있었다. 바로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한 그녀를 보고 자기가 용의자로 범인으로 몰릴까 두려웠대요. 물론 자기가 아무 관련이 없다면 당장 신고를 해야겠지만 걸리는 게 있어요. 같이 이 약물을 했잖아요. 게다가 이 아이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냥 시신을 유기하기로 했다는 진술. 그러니까 무언가를 말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자기가 죽인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처음에 범인들 다 이런 식이에요. 경찰도 뻔한 수법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고 결국 그에게 사건의 전말을 토해내게 만듭니다. 아니 그날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딩치타이와 왕자메이가 만나 그 숙소 방에서 함께 약물을 복용하며 환각에 빠져듭니다. 그러다 딩치타이가 극도의 흥분 상태에 도달하는데 이미 전날에 엑시터시를 복용했고 지금 또 복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환청과 환각 같은 이 정신적인 불안 증세가 몰려왔던 것 같아요. 이때 그는 순간적으로 터져나오는 폭력성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바로 왕자메이에게 달려들어서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막 버둥거리면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숨이 끊어졌죠. 그제서야 딩치타이는 뭐야?
내가 지금 사람을 죽였네? 살인을 인지했고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이걸 그냥 영영 덮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이후 그의 행동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즉각 마트로 달려가서 시신 해체에 필요한 도구 잔뜩 구매했고요. 방에 와서 훼손 작업을 시작했죠. 머리, 뼈, 살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눴고 내장은 잘게 다져서 변기로 흘려보내요. 이후에 피를 쫙 뺀 머리는 수건에 돌돌 말아서 가방 안에 넣었고 그 나머지 뼈와 함께 근처 바닷가에 던져 유기합니다. 이제 남은 건 살 부위였는데요. 이때 딩치타이가 한 행동은요, 차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엽기적입니다. 거기 정육점이죠? 정육점에 전화를 하더니 자기가 이런 고기가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살덩이를 동물의 고기로 둔갑시켜서 근처 시장에 있는 정육점으로 보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데 이때 또 의심을 사지 않도록 돼지고기를 함께 섞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정육점은 이걸 모르고 그냥 받은 거예요? 경찰 또한 여기까지 파악하고 너무 놀라서 급하게 그 문제의 정육점으로 달려갔어요. 사장님, 그날 받은 고기 아직 있습니까? 해당 정육점에 있던 고기들은 이미 전부 판매가 되었고요. 피해자의 흔적 찾아볼 수조차 없었죠. 아니, 일반 사람은 그렇다 쳐도 어떻게 정육점 주인이 돼지고기와 인육을 구분하지 못해요? 이건 이 사람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추후 이뤄진 조사에서 정육점 사장은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합니다. 자긴 정말 몰랐대요. 그리고 그냥 인육을 판 거고요. 여기서 우리도 순진하게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홍콩 사람들의 반응도 냉담했어요. 어쩌면 돼지고기가 아닌 걸 알고도 그냥 돈 때문에 판 걸 수 있다라고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중요한 건 어쨌든 누군가가 이 정육점에서 분명 인육을 사갔다. 이게 팩트입니다. 한편 경찰로서는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찾는 게 시급했습니다. 범인의 자백을 지금 받아내긴 했지만 기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증거가 더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토막을 유기했다는 장소에 가서 대대적인 수색을 했고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봐요. 5월 8일 날 그 바닷가에 유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둣가를 다 수색을 했지만 하필 또 그날 파도가 거칠고 날씨가 험해서 아무런 소득을 얻진 못합니다. 다음으로 경찰이 눈을 돌린 곳은 사건 현장이기도 한 숙박업소입니다. 5월 9일 날 건물 주변 맨홀, 정화조, 전무펀에서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끄집어냈고요. 거기서 하나하나 수상한 물체로 보이는 걸 골라낸 후 감식반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게 1차 여과 과정이었는데 그 양만, 거기서 골라낸 거 양만 30포대에 달했다고 해요. 이젠 시간과의 싸움이죠. 이 중에 시신의 조각이 없다면 너무 허무하겠지만 그대로 포기할 순 없어요. 그리고 또 한동안 또다시 일일이 확인하는 시간이 이어졌고 드디어 결과가 도착합니다. 폐기물에서 피해자 것으로 의심되는 피부 조각 20개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왕자 메이의 손가락 그리고 발가락 뼈로 의심되는 잔해까지도 속속 등장해요. 경찰로선 이제 증거 찾았다 환호했지만 사실상 유가족들은 그저 웃고 있을 수만 없죠. 그렇게 긴 수색이 지속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시신의 머리는 결국 찾아내지 못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발견된 결정적인 증거로 마침내 딩치타이는 왕자메이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됩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2달간 지속된 재판 끝에 법원은 딩치타이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범인은요, 제가 순순히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내세우면서 선처를 호소해요. 네, 선처 없어요. 범행이 워낙 잔혹하고 끔찍해서 택도 없는 소리였죠. 여러분, 오늘 사건은 홍콩에서 일명 제2의 헬로키티 사건으로 헤드라인이 써지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헬로키티 사건은 참고로 제 과거 토미에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인형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나온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어쨌든 범인이 이렇게 종신형에 처해지면서 사건이 좀 마무리되나 싶었어요. 근데 아니요. 여파가 쉽게 가라앉을 수 없습니다. 그 정육점에 보내졌다는 피해자의 시신, 인육 때문인데요. 특히나 그 정육점 인근 주민들은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인육을 먹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게 당연한 거죠. 실제로 당시 시장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 덩달아 근처 식당, 술집까지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한산해졌습니다. 사실 그런 사건이 벌어진 곳 근처만 가도 좀 섬뜩한 느낌이 드니까요. 한편 딩치타이는 현재까지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2011년 한 보도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 폭행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역시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죠. 또한 이 사건으로 시끌벅적했던 홍콩은 보상 데이트 이슈에 대한 문제점을 뼈저리게 인지했고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에 따르면 왕자메이처럼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일수록 보다 애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금전적인 지원, 이런 보상까지 더해지면 그 유혹을 떨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론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온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이론을 적응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른들에게 의지하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성적으로 이용하고 악용하는 어른들이 나쁜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는 스스로 벼랑 끝으로 걸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등을 떠밀기보다는 더 이상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손을 붙잡아주는 어른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른 나이에 안타깝게 색을 마감한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혹시 차찬팅이란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이건 홍콩 고유의 식당 문화를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홍콩은 과거 영국 식민지 영향으로 중국과 영국의 문화가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홍콩 사람들은 특히나 차에 우유를 넣어서 홍차를 마시는 게 일반적이죠. 차찬팅에서 차가 바로 음료를 뜻하고 찬팅은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밀크티와 함께 볶음밥이나 국수 같은 간단한 음식을 즐기는 식당.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분식집과 카페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홍콩 현지인들은 이런 차찬팅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죠. 때는 1998년 12월 홍콩 신계 북부 타이포 지역에 있는 차오유웅지라는 차찬팅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차분한 목소리로 볶음밥과 국수 등등 해서 약 4인분 음식을 희소 화원단지로 배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당시의 신계 북부 지역은 지금처럼 부동산 개발이 되지 않았던 때인데요. 그래서 낡고 작은 변장들만 곳곳에 있던 그런 곳이었죠. 희소 화원단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주문을 받은 종업원은 신속하게 준비를 해서 자전거에 음식을 싣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정작 불러준 주소에 도착을 해보니까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어요. 사실 현관문 집 앞을 좀 둘러보니까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듯 쓰레기와 전단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잘못 찾아왔나 싶었는데 다시 주소를 확인해봐도 분명 여기가 맞았습니다. 그는 문을 더 세게 두드리면서 배달 왔다! 라고 외치는데 그제서야 안에 누군가 현관문을 아주 살짝 열어줍니다. 겨우 손가락 하나 드나들 정도예요. 틈으로 내부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화난 낮인데도 불구하고 저 안에는 굉장히 캄캄하다는 것 정도는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으로 보이는 남자는 문틈 사이로 음식값을 내밀고는 문 앞에 두고 가달라고 요청합니다.
종업원은 좀 이런 게 기괴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정이 있으려니 싶어서 음식을 내려놓고 즉각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차오유용지 식당 영업이 끝나고 사장은 계산대에서 하루 수입을 정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돈뭉치 사이에서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중국 이 문화권에서 제사나 장례를 치를 때 죽은이의 노잣돈으로 태우는 가짜 중국 돈이에요. 사장이 직원들을 불러서 아니 이 노잣돈으로 쓰는 가짜 돈이 왜 여기 있냐 하고 출처를 물었죠. 다들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사장은 일단 그렇게 넘어가는데 바로 다음 날 사장이 또다시 정산을 하던 중 그 돈뭉치 사이에 노잣돈이 발견됩니다. 사장이 화가 나서 다시 직원들을 추궁했죠. 그러던 중 배달을 담당했던 직원 한 명이 손을 듭니다. 낮에 희수 화원단지에 4인분 배달을 갔었는데 그때 이 가짜 돈을 실수로 받은 것 같다고 말해요. 집주인이 좁은 문틈 사이로 돈을 줬고 뭔가 이상해서 서둘러 나오느라고 돈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순간 또 다른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어제 거기 갔다 왔는데? 전날에 똑같은 곳에 배달을 다녀왔다는 이야기였죠. 그럼 어제 오늘 발견된 그 가짜 돈, 그게 다 그 집에서 나온 걸까요?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화가 난 사장은 만약에 내일 또다시 주문이 들어오면 자신이 직접 배달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어김없이 같은 시간 같은 주소로 4인분 음식을 주문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메뉴 또한 똑같아요. 볶음밥과 국수였죠. 단단히 벼른 사장은 직접 음식을 가지고 희수하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집 앞이 어수선해요. 도착해서 문을 몇 번이나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고 겨우 집주인이 나옵니다. 문틈을 작게 열어두고요. 음식을 문 앞에 두고 가라고 돈을 지불하는데요. 이때 사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받은 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 멀쩡한 지폐예요. 액수도 정확합니다. 허탈해진 사장은 가게로 돌아왔고 계산대 옆에 라디오 사이에 그 돈을 따로 빼둔 채 장사를 계속 해나갔죠. 그날 밤 사장이 정산을 하면서 아까 받아온 돈을 합치게 됐는데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라디오 사이에서 꺼낸 돈은 믿기 어렵지만 노잣돈, 가짜 돈이었어요. 사장은 너무도 혼란스러웠죠. 아까 다 세어봤을 때 분명 진짜였는데. 일단 사장은 경찰에 위조 지폐 사기 혐의로 문제의 주소를 제보하게 됩니다. 이후에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현장에 출동하게 되는데 또한 몇 번의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어요. 경찰은 별 수 없이 강제로 문을 따고 집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역한 냄새가 확 풍겨왔죠. 컴컴한 내부에서 경찰이 발견한 것은 끔찍한 풍경이었습니다. 바로 거실 한가운데 마작 테이블이 놓여있고 그 주위에 4구의 시신들이 쓰러져 있었던 거죠. 육안으로 얼핏 봐도 사망한 지 꽤 시간이 지나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이웃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벌였는데 별 성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웃들은 어제까지 그 집에서 마작패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하는 반응이었죠. 참고로 마작은 중화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입니다. 4사람이 글씨나 숫자가 쓰여진 136개의 패를 가지고 여러 모양의 짝을 만들어서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옛날 홍콩 영화에도 마작을 하는 장면은 꼭 나오죠. 그만큼 국민 도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 돈을 걸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중독적인 면이 있어서 중국에서는 마작에 제대로 빠진 사람들은 2, 3일간 잠도 안 자고 내내 게임만 한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 있을 때 주민들이 방 안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마작을 하고 있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어쨌든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후 발견된 4개의 시신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부검이 진행됩니다. 이들은 모두 발견되기 한 일주일 전 비슷한 시각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시신의 위장에서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소름 끼치는 건 그 음식이 볶음밥과 국수였습니다. 그 차오유응지 식당에서 배달받은 그 음식과 일치했죠. 집 내부에서도 차오유응지 식당의 포장 용기가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부검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사망한 지는 최소 5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배달을 한 건 불과 이틀 전이에요. 아니, 이게 물론 죽은 사람들이 있는 집에 산 사람이 있어서 그가 음식을 시킨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죽은 이들의 위장에서 음식이 발견된 건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었다는 걸까요? 이후 조사를 해보니 이 4명의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습니다. 상황을 추측해보면 석탄 난로를 띠면서 안을 따뜻하게 하겠죠. 그리고 마작을 하던 도중 유독성 가스가 나오면서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중독돼서 질식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위장 내에 남아있던 음식물은 오싹한 미스테리로 남아버립니다. 이후에 사건을 접한 무속인들은 희수 화원단지 이곳이 대낮에도 해가 잘 들지 않고 워낙 음기가 강한 곳이라고 지적했죠. 그러면서 4개의 영혼이 어쩌면 본인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승에 남아서 배달을 시키고 생전처럼 음식을 먹으며 마작을 즐긴 것 같다라고 해석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일명 차오유응지 식당 괴담으로 알려진 이 스토리는 홍콩 TV 프로에 방영이 될 정도로 현지에서는 꽤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실제 사건일까요? 아니면 그냥 괴담에 불과할까요? 우선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 희수 화원단지는 중국어로 따푸티엔춘이었습니다. 이곳은 실제 신계 북부에 있어요. 하지만 정작 차오유응지라는 식당 이름을 검색해보면 사진이나 위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괴담을 믿는 사람들은 1998년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이 워낙 시골이었기 때문에 식당 이름을 잘못 기재했을 수도 있고 또 아주 작은 곳이라서 공식적인 기록이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누가 최초로 언급을 했냐? 알아보니까 2009년 6월에 중국의 유명 커뮤니티 텐야루탄이라는 곳의 한 게시판에서 시작됐습니다. 글쓴이가 여기에다가 차오유응지 식당 괴담을 포함해서 약 70여 편의 괴담을 기재했었죠.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홍콩에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경찰로 복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겪었던 미스테리한 사건에다가 자기가 조금 살을 덧붙여서 재구성했다고 말하죠. 본인이 직접 관여한 사건도 있지만 동료가 얘기해준 사건도 있고 또 홍콩 경찰 홍보부서에서 확인을 받고 공개한 것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꽤 자세했어요. 글쓴이의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게 완전히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홍콩에는요, 차오유응지 식당 괴담과 비슷한 또 하나의 괴담도 있습니다. 이 차오유응지 괴담이 게시판에 나오기 2년 전인 2007년 한 커뮤니티에 홍콩 최대의 미스테리 귀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40년 전 글쓴이의 아버지가 홍콩의 야오마테이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건너편에서 목재상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4층에 살고 있던 주민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는데 좀 믿기 힘든 이야기를 했죠. 얼마 전부터 4층 옆집에서 밤새 사람들이 모여서 마작을 하는지 폐를 섞는 이 타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상하게도 정작 사람의 목소리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보통 중국인들끼리 모여서 마작을 하면 시끄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없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오싹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며칠 뒤에 아버지가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우연히 종업원으로부터 또 한 번 그 4층 집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매일 밤 9시 어김없이 배달 전화가 걸려오는데 항상 4그릇의 죽을 시켰고 정작 배달을 가면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작은 문틈 사이로만 돈을 지불한다는 내용. 그런데 이 돈이 진짜 지폐가 아닌 노잣돈으로 쓰이는 가짜 지폐였다는 스토리. 식당 주인이 이걸 항의하려고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을 불러 강제로 진입했는데 안에서는 이미 사망한 내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기자와 구경꾼들이 지역에 몰려들었고 그래서 경찰이 장갑차를 출동시켜서 인파를 해산시켰을 정도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알아보니까요. 실제로 홍콩 신문사 공상일보에 1953년 3월 6일 야오마테이 나단로드 452호 건물 주변에 인파로 인해 장갑차가 출동했다는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1953년 그리고 1998년에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비슷한 두 개의 일화. 그중 무엇이 실제로 벌어진 것인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모든 괴담이 그러하듯 사소한 사건을 모티브로 계속 살이 더해지면서 그럴듯한 괴담으로 떠도는 것일 수도 있죠. 마작을 하는 대부분의 장소가 건물 지하 또는 밀폐된 곳입니다. 게다가 둘러 앉아서 다들 중국인들이 담배를 피면서 오랫동안 머물기 때문에 가스 중독이나 전염병 같은 화를 한꺼번에 당할 위험도 적지 않겠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유행 때 중국에서 마작을 단속하느라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지인들은 마작은 도박이 아니다, 그저 오락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어쩌면 과한 중독을 우려한 이들이 퍼뜨리고 있는 도시괴담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